한국부동산진단학회 창립 학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해문당이고요. 오늘 2023년 10월 14일입니다. 오후 2시. 네. 영국의 철학자 누군가가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도시죠. 그래서 대전에 살면서 생기는 의문점이 왜 대전에는 역사 유적지가 없는지, 그래서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조선시대 때까지 대전에 사람이 살지 않은 이유가, 물론 사람이 아예 안 산 건 아니지만 극소수 살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광역시로 대도시가 발전하게 되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진은 동춘당 건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했던, 한적했던 첫 번째가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큰 강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양이나 충주는 한강을 끼고서 육로보다 수상운송이 중요했기 때문에 공주나 부여도 백제의 수도가 된 게 금강을 낀 거죠. 평양은 대동강,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압록강은 의주, 신의주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주요 도로에서 대전이 벗어나 있었죠. 그래서 대전 옆에 공주 쪽으로는 삼남대로가 지나가고, 또 천안 삼거리에서 쪼개지는 게 한쪽은 이제 전라도, 한쪽은 경상도로 갔는데, 그 천안 삼거리부터 상주 쪽으로 쭉 이어지는 율봉도, 영동 추풍역까지 율봉도가 있었죠. 그래서 대전을 보면 이렇게 공주 쪽으로, 공산성 쪽으로 삼남대로가 있고, 일제시대 때 국도 1호선은 지금 세종시에서 유성으로 해서 진잠으로 해서 계룡시로 뻗어나가는 거죠. 옛날 지도를 보면은, 요게 노란 게 한양에서 전라도로 가는 삼남대로, 사실 대로가 아니고 논두랑이기 때문에 그냥 삼남로라고 해도 되죠. 여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백의 종군했고, 고려 말에 정도전도 나주로 유배갔던 그런 길이었죠. 그거랑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천안 삼거리로서 옥천, 영동, 추풍령으로 율봉도가 있었습니다. 율봉도는 경상도로 가는 그런 길이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제3군 선마을대장이 이쪽으로 또 올라왔었죠. 한양으로. 세 번째는 이제 제 주관적인 이유인데, 대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 내 하천이 많이 지나가죠. 갑천 있고, 유등천, 대전천. 이게 평상시에도 건너기 힘들지만 홍수가 나면은, 물이 줄 때까지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갈 수가 없었다. 좀 발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죠. 그래서 요게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직접 측량을 한 건데, 대충, 특히 대전 신탄지 쪽에서 이제 갑천과 금강이 만나는데, 그 유역 면적이, 그러니까 수역이라고 하죠. 수역 면적이 대략 6.7대 1 정도로, 같은 비가 내렸을 때 갑천에서 쏟아지는 그 많은 물들을 금강물들이 다 막아버려서 오히려 역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탄진 쪽은 저 관평동, 전빈도까지 해마다 대홍수가 일었을 때는 바다처럼 그렇게 물이 머물다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갑천보다 제일 더 넓은 게 미호천인데요. 속리산부터 청주 시내로서 흐르는 미호천이 수역이 갑천보다도 3배가 넓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천이 갑천이 아니고 미호천이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대청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세종시, 거기까지 서해에서 배가 항상
왕래를 했다고 하네요. 논산천도 좀 크고 갑천보다 좀 작죠. 요게 1919년 3.1 운동할 때 그 신탄진 금강하고 갑천을 만나는 지점인데요. 여기 이제 현지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대전천에서 떠내려오는 시신이 빙빙 돌다가 나무까지 걸리면은 내려놓으면은 유족들이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이렇게 잠긴다는 거를 제가 간략하게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고요. 여기는 둔산동 지도입니다. 보면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일제 일본인들이 하기 전에는 완전히 그 제방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조선에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조선에 세계가 없었다고 하는데 교량이 없었고 도로가 없었고 항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질학적으로도 봐도 이렇게 둔산동 대전 시내가 다 충적지로 약간 떠내려온 흙들이 쌓여가지고 평탄화된 그런 퇴적지형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비가 왔을 때 금광물이 역류해서 태평동까지도 민속사학자 말에 의하면은 최고 홍수 때는 태평동까지 물에 잠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대전이 한적했던 이유는 큰 강이 흐르지 않았고 또 조선의 주요 도로에서 벗어난 내륙이었다. 그리고 교통을 방해하는 금강과 갑천 지류들 그리고 반복되는 홍수로 인한 고립과 피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전의 대도시로 발전했나. 첫 번째 위에 보이는 게 처음 졌을 때 1905년도의 대전역의 모습입니다. 조만한 단층 한옥의 모습이죠. 그리고 1922년에는 동대구역하고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졌고요. 1959년도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이렇게 역사를 세 번 졌는데 대전역 개통이 대전의 시발점이죠. 대전이 발전하게 된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일제 시대 때 청주, 보은, 상주 이렇게 해서 대구로 뚫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청주의 유생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네요. 또 토목도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두 번째 시안이 공주에서 논산으로 해서 금산 영동으로 뚫으려고 했는데 이때도 충남 도청지 소재지 공주의 유생들이 또 반대를 했다고 하네요. 여기 생기면 뜨내기들이 많이 해서 동네가 시끄러워진다. 이때도 그 금광 하구이기 때문에 공주만 해도 토목이 다리 교랑 공사도 좀 어려워지고 또 토목 구간도 있고 해서 현재 구간인 조치원 대전 그래서 여기는 금강 상류라서 금강 다리 놓기도 쉽고요. 지금 시타진 한국타이어 쪽이죠. 또 대전에는 아무도 안 살았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쉽게 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 보면은 대전 시민들의 반이 실제로는 한 70%가 일본 사람들입니다. 1920년대, 30년대까지 대전 시민 3명 중에 2명이 일본인이었죠. 대전역 근처도 원래 이렇게 주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저수지들이 많았는데 이걸 다 대동천을 일본인들이 토목을 해서 그 사이에 대전천하고 대동천 사이에다가 대전역을 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경부선 개통보다 더 대전 발전의 결정적인 제일 큰 이유가 호남선 개통이었다. 호남선 개통이 대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그 치열한 로비 활동으로 유치를 하게 되고 원래 호남선이 원래대로 직선이라고 하면은 조치원에서 바로 논산 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대전 쪽으로 휘어졌죠. 이게 이제
대전에 있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914년도에 전면 개통을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도청 하나 이전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 사진은 이제 건물 공사하고 있는 거죠. 도청이 이전을 하면 관련된 뭐 법원이나 뭐 세무서, 온갖 관공서들이 다 옮겨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랑 유관기관들이 다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도시가 다 옮겨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주시는 이때부터 이제 몰락을 하는 거고, 대전이 급부상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성온천 개발이 또 어떤 데서 보니까 공주시하고 대전시의 도시 경쟁력에서 결정적으로 대전시가 공주시를 따돌린 게 대전의 온천이 개발이 돼서 그런 거다. 그 전부터 유성에 온천에 뜨거운 물이 나왔는데 조선 사람들은 그걸 빨래할 때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유성 온천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그 김갑순 씨라는 사람이 아주 제일 그 돈을 많이 들이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죠. 이게 행정구역이 이렇게 쭉 커진 거, 해방 때까지 이렇게 쭉 커진 거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요인들이 뭐 없을까 생각했는데, 인구 증가를 한 게 근대에서, 그래서 조선 건국할 때 이성계 때만 해도 조선 전체 인구가 554만 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남한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남북한을 다 합친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 1900년도에 조선 인구가 1700만으로 늘어나고, 1949년도 해방하고서 몇 년 후에는 남한만 2천만 인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7년에 3천만, 83년에 4천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영유아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또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의학기술이 발달되고, 또 현대사회는 이제 외교 이런 게 많이 발달돼서 전쟁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봉건주의 때는 왕이 전쟁하자 하면 다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국회나 뭐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뭐 북한, 남한 인구 이렇게 쭉 이렇게 발전한 거, 네, 뭐 영유아 사망률도 이렇게 70년에 1000명당 5.6명에서 2020년에는 1000명당 0.2명밖에 죽질 않는다, 이런 거죠. 기대 수명도 85년도에 남자가 64세였는데 지금은 남자가 80.5세네요. 여자는 86세. 밑에 사진 보면은 조선시대 때 남자들 평균 수명이 왕은 47세, 양반은 51세에서 56세, 내시들이 오히려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네요. 70세. 사망자가 많은 전쟁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2차 세계대전에는 7,300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요. 1차 세계대전이 1,500만 명이 죽었고, 한국전쟁이 오히려 300만 명밖에 안 죽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46만 명 해서 전쟁이 또 많은 사망자를 내는 거죠. 질문 없나요, 최 부사님? 네, 계속하죠. 그리고 또 다른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도시로
발전하려고 하면은 그 많은 인구를 필요로 하는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청댐이 그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대청댐 그 수자원공사의 그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현재 대청댐이 어디까지 물이 가는지 보니까 충남 전체 다 가고요. 충북에도 뭐 청주, 옥천 가고, 멀리는 경기도 평택까지 가고요. 또 용담댐에서는 저기 산을 뚫어가지고, 금남정맥이겠죠. 금남정맥을 뚫어서, 전라도, 전북의 전주, 김제, 군산, 익산까지 가고, 또 금산, 서천까지도 간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인구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대전시에서 조만한 저쪽에 정수장 몇 개 가지고서 이렇게 인구가 먹여 살렸다고 하는데, 대청댐도 일본인들이, 기술자들이 설계를 한 거죠. 네, 여기 나오네요. 그전에는 세천, 산성, 유천, 신탄진 이렇게 정수장이 4개밖에 없었는데, 요걸로는 대도시를 먹여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댐을 만들어서, 인구도 변화하고, 위에 지도 보면 이렇게, 89년도에 대대적으로 행정구역이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시 인구는 89년도에 100만 명이 넘었네요. 그래서 89년도에 직할시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서론으로 대전이 대도시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를 왜 경부선으로 안 하고 호남선으로 했냐면은 경부선이 지나가는 옥천이나 영동, 황간도 다 했었는데 거기도 발전을 안 했잖아요. 그죠? 조치원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경부선은 큰 요인이 아니었겠다. 그래서 두 번째가 물류의 중심이 되는 호남선이 개통됨으로써 대전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26년도에 유성군천이 개발되고 32년도에 충남도청이 개발되는 게 또 순서는 세 번째지만 중요도를 볼 때는 충남도청 이전이 두 번째라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근대의학 발달로 인한 인구 증가. 저도 며칠 전에 충대 병원에 가서 5년 위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었죠. 지금 의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촌향도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그런 농경사회에서 이제 그 산업사회, 2차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온 것도 대전시가 커지게 된 큰 원인이고, 또 부수적으로 그렇게 대도시 인구를 공급하는 그 대청댐 건설도 그 수자원 확보도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빨리 막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발표를 뭐지? 질문을 하나 하지. 밑에 자막도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누구라고? 그렇게 하지 뭐. 그리고 최 박사님 뭐 질문 있나요? 지금 강의한? 강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강의가 아니고 발표죠. 네, 발표.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 우선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신 걸 잘 들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은 향후에 이제 어쨌든 저희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줘야 되는 게 이제 결국엔 학문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대전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거고, 어떻게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 쇠퇴를 하게 되는데, 쇠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좀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현재 인구가 정체되고 있고 이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상 유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광역시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될 일은 없을 테고, 저는 그 전부터 궁금했던 게 대전에 왜 대기업들이 없을까? 이걸 좀 궁금해 봤는데, 역시 내륙 도시라서 그렇다. 보통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출, 지향적인 수출 인가공인데,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또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한국타이어도 아트라스 배터리도 그렇고, 원자재 70%를 수입하고 또 제품의 70%를 수출을 해요. 근데 부산항에서 끌고 들어와서 가공해서 다시 또 부산항까지 내려가는 게, 대전에서 부산항까지 가는 트레일러 내륙 운송료가 부산에서 LA까지 가는 해상 운송료보다 더 비쌌어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굳이 바닷가에 남해안 같은 데 보면, 창원 같은 데 가보면 시골에 또 공장들이 많은 게, 거기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입지가 좋은 거죠. 반면에 청주 같은 경우는 근데 또 한국 공항이 있으니까 반도체나 바이오처럼 가보면서 비행해서 이제 운송할 수 있는 것들은 그쪽에도 있는데, 대전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도 대기업들은 들어올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산이랑 대전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는 혹시 왜 입지를 금산이랑 대전에 혹시? 네. 이건 계룡산 풍수 관련돼 있는데, 저 13진데 왜 저기에 한국타이어가 있을까 했는데, 풍수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계룡산이 쭉 이렇게 휘어지면서, 그 중에 하나가 대전의 식장산, 쭉 계족산으로 해서 한국타이어 바로 앞에서 딱 끝나는 게 한 배역이 있어요. 그 앞에는 금강이 딱 막고 있고, 그래서 KTX 바로 옆에 산줄기가 그건데, 딱 끝나는 지점이 기가 딱 모여있는 데래요. 그래서 이렇게 각 금강이 막고 있기 때문에 더 기가 못 뻗어나가고 좋은 기가 딱 맺혀있다. 그 자리가 지금 딱 한국타이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삼성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다 풍수지리가 지관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공장입지를 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한국타이어도 창업자가 그렇게 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계룡산 탐방로 재개방 연구 좀 알아보겠습니다. 계룡산의 역사는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에서 계로왕을 죽이고 그 아들 문주왕이 부랴부랴 공주로 천도하면서부터 계룡산의 역사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산성 자리죠. 공산성에서 이제 땅이 좁아서 부여를 한 번 더 천도를 한다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건데, 계룡산의 유래는 닭의 벼슬을 한 용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생겨진 붙여진 이제 이름이고, 통일신라 시대 때는 오학 중에 서학으로, 조선 시대 때는 북한의 묘향산을 상학, 그리고 지리산을 하학, 그리고 계룡산의 신원사를 중학해서 지금도 중학단이라고 하는 절이 있죠. 이게 민비가 재건했다고 하는데, 요 칸이 민비가 머물던 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룡산 가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죠. 풍납토성에 그러니까 한강 남쪽에서 고구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한강을 이용해서 밑에서 수도를 정했고요. 공주로 왔을 때도 여기
공산성도 그 금강 밑에 금강을 배수진으로 써서 자연적으로 그 절벽진 여기다가 백제 수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위치고, 조선 계룡산 신도하는 태조 이성계가 약간 조선을 건국한 1392년에서 1년 뒤에 공사를 한 10개월 하다가 경기도 관찰사,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도 도지사죠. 하륜이 반대를 해서 결국 무산을 했고요. 요게 지금도 남아있는 그 주춧돌입니다. 요걸 이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다듬은 돌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하류는 청계천을 만들었고, 신문고 제도를 만들고, 이방원의 최고 측근이었죠. 육조 직계 체제를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시켰죠. 하륜이,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이성계가 지나가는 앞에서 딱 길을 막고서, 계룡산은 길지가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거를 댔는데요. 첫 번째, 계룡산은 국토에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외적의 기습에 대처하기 곤란하다. 특히 북쪽에 여진족들이나 만주족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결속이 깨지고 여차하면은 북쪽에 새로운 나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지형적인 얘기를 들고, 두 번째는 또 풍수적으로도 길지가 아니다. 그래서 수파장생 쇠폐입지에서 물이 장생방에서 나와야 되는데 장생방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에서, 장생방이 남쪽이라고 하니 남쪽으로 갑천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곧 쇠폐를 해서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망한다고 하니까, 요때만 해도 풍수가 과학이었죠. 지금이야 미신이라고 하지만 요때만 해도 절대적인 과학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서울이 된 거고요. 조선 건국시대 때 건국 초기를 보면은 정몽주를 이방원이가 죽이죠. 정몽주를 안 죽이고는 조선 건국이 안 되기 때문에 정몽주를 죽이고 3개월 후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이방원이 25살 때 정몽주를 죽인 거고, 조선이 건국이 되고 그 이듬해에 계룡산 신도안에 도곡공사를 하다가 정도전도 또 1차 왕자 때 죽은 다음에 한양에서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재전합니다. 정종 때. 그러다가 다시 이제 2차 왕자의 난 끝나고서 다시 개성에서 한양으로 다시 또 이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건국 초기에 굉장히 위태위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원의 아들 세종이 이제 제위를 하면서 이방원은 55살에 죽는 걸로. 그리고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부터 정감록에서 조선이 망하고서 그 다음에 정씨가 700년간 도읍지로 쓴 왕조가 신도안에서 일어난다 해서 많은 인구들이 한 7,000명 정도가 왔다고 하네요. 당시에 명동 인구보다 더 많았다, 이런 게 있고, 1984년도에 그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상군본부로 모두 민간인들을 다 이주시켰죠. 정감록에는 계룡산 800년, 송화에서 왕씨가 500년, 한양에서 이씨가 500년, 계룡산에서 정씨가 800년, 가야산에서는 조씨가 1000년간 왕조를 이룬다,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의 예언서였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에는 정씨들이 계룡산에 관광 가는 거를 영무대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흥선대원군 때는 입산금지령까지 아예 내려버리고, 그래서 아까 봤던 민비도 연천봉에 앞정사를 세워서 정씨를 압박하는 이걸 앞정사를 세워가지고
조선이 망하지 않기를 빌었다고 하고요. 신원사의 명칭도 흥성대원군이 원래 기신의 집 신원사에서 새로운 대한제국을 기원한 데 신원사 대한제국의 새로운 기원을 한다 해서 여기 현재 등우남이 그 연천봉 바로 정상 안에 있는데 여기가 정상인데 정상을 거의 이렇게 마주볼 정도로 여기도 지금도 등우남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옛날에 압정사의 자리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 계룡산 풍수지리는 이제 산태극, 수태극에서 산도 태극 모양, 물도 태극 모양이라서 물은 신도 안에서 흑성리로 해서 가수원으로서 대전 시내 갑천으로서 흘러가고 큰 수태극은 그 금광유원지 그 뜸봉샘인가 거기서 해서 무주로 해서 영동 옥천으로 해서 쭉 해서 이렇게 서해안으로 가는 거 이렇게 두 개 만나는 데가 이쪽이 여기가 신탄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도 태극 모양이고 산도 계룡산에서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대둔산으로 해서 백두대간으로 해서 솜사까지 쭉 뻗는 데서 이렇게 산과 물이 태극 모양으로 해서 최고의 그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땅 모양 같은 데가 뭐 지구상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명당이라고 하네요. 요게 이제 구글 지도로 본 건데 지금 현재 군부대도 여기가 할주로가 요번에도 군 페스티벌 한 데인데 예전에는 요 중봉 기준으로 해서 요쪽에 일용 농주 그러니까 그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서 노는 모양새다. 금괴포라는 금딱이 알을 품은 형상이다. 이렇게 두 개가 머물러 있고 둘 다 살아있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최고의 명당이다. 여기가 이제 그 구룡대 골프장이고 여기가 계룡대 골프장이죠. 여기 이제 그래서 전국에서도 최고의 그 명당으로 치는 거죠. 옛날의 그 사진 모습이고요. 여기가 요 골목 지나가면 동학산 넘어가는 그 길목이죠. 옛날 그 종교인들이 많이 살던 시대 사진. 요게 이제 금남정맥 3구간에서 이렇게 바라본 그 유튜브에서 이제 가져온 사진인데 저는 여기 옛날에 살았기 때문에 다 가봤죠. 멋진 그 정상 모습이고요. 똑같이 금남정맥 기간에 사자바위라고 이렇게 사자 형상을 한 이런 바위가 있고요. 이게 다 군사보호 구역 내에 있어서 지금 못 들어가는 데죠. 통천문이라고 계룡산 정상 쪽에 하늘로 통하는 문에서 이제 산악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천단, 그러니까 계룡산 정상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옛날에 찍었던 모습 겨울에 절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제석사라고. 모든 그 한 6,000명 주민들이 다 쫓겨나는데 요 주지 스님이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요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데 재판을 걸어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노량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세운 절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쫓겨나지 전두환 그 서슬퍼런 시절에도 유일하게 버텼던 지금도 초팔되면 1년에 한 번씩은 민간인들한테 다 개방이 됩니다. 요게 이제 2015년도에 제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내용인데 시민운동을 쭉 처음에 하면서 민원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각하에서 안 되는 걸로 판매 났습니다. 그때 제가 요구했던 게 여기가 위에가 동학사 계곡이죠. 동학사에서 이쪽에 관음봉을 해서 연천봉에서 이쪽에 신원사고 이쪽에 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탐방하는 거는 계룡산의 북쪽 계곡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만 되면 여기 그늘지는 그런 음침한 북쪽이고 실제로 계룡산의 비경들은 현재 군부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개방하라. 첫 번째 이쪽에 그 수도골부터 쭉 이어지는 요구관을 동학사 계곡에서도 올라가게끔 여기를 개방해라. 두 번째가 용동조수지. 여기가 요번에 개방된 데죠, 일부. 용동조수에서 압력수골,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가는 길도 개방해라. 세 번째가 구룡대 골프장 코스로 해서 쭉 순수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을 개방해라. 이렇게 했고요. 네 번째가 이제 금남정맥 3구간이죠. 그 정상부터 해서 계룡시 엄사리까지 쭉 이어진 요구관도 개방을 해라.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아주 다 요구를 했죠. 근데 이게 각하가 됐고, 그럼에도 제가 이제 뭐 계룡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자료를 주면서 뭐 하고 있냐, 일들 좀 해라 해서 요번에 한 3.5km 개방된 게 요구관이죠. 여기가 요구관도 뭐 개방은 됐지만 자유롭게 개방하는 건 아니고 뭐 신청을 해야 되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여기도 지금 요 저수지 뚝방까지는 뭐 별도의 신고증 그냥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현재는 계룡시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워낙 민감한 주제라서 재개방 연구 내용은 다 빼버리고 계룡산 풍수에 대해서 그리고 풍광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시판했던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